한반도 순위자재단 하반기 그 첫 발제로 또 제가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말씀드리게 돼서 그렇기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파 정부 9년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탄핵부터 해서 야당에 대한 비판까지 사실 뭐 보수 개멸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선진국의 여태까지 한국을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지 정말 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가치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정책이나 전략까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그냥 발제 차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답을 제시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뭐 훨씬 더 뛰어난 해안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발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뭐 비전, 정책,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가치를 과연 우파가 얼마나 지키고 신장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이것부터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가치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공동체 자유주의 책이나 이런 저서들 보면 잘 나오는데요. 인간의 존엄 또 자아 실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뭐 전혀 제한 없는 자유는 아니고 공동체도 소중히 하는 개인의 자유겠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 법치가 가장 근간이 돼야 되고 또 시장의 활력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개방, 또 애국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가치들을 과연 실현하기 위해서 우파 정치에서 노력을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반성을 해보면 저도 뭐 정당에도 한 일을 했었습니다만 우파 정당이 과연 가치 정당인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정당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기득권이나 이익 집단에 포획돼서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정당인가 했을 때 가치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익 정당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많이 이제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 포함해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파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얼마나 우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 희생을 했는가,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최근에 서적들 가보면은 우파 가치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계속 지키고 국민들한테 홍보할 노력을 해야 될 지식인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게으르고 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 우파의 가치가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다든지 타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위기, 또 우파의 위기는 이런 핵심 가치들을 제대로 지키고 신장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치는 정말 지키고 신장을 시켜야 될 가치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비전은 훨씬 더 시대 정신에 맞게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휴먼 캐피탈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의 세대를 한 세 세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1세대가 이제
해방 후에 45년부터 79년까지 35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가 이제 저희 건국과 산업화의 세대였고, 이 세대가 이제 35년을 또 해보면 80년에서 2015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민주화와 선진화의 세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지금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잖아요. 2016년에 뭐 알파고도 있었고, 뭐 4차 산업의 단문도 시작됐고, 탄핵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이 그 세대가 이제 교체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거기에 맞는 우파 가치에 기반한 비전이 나와줘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게을리에 따른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뭐 4차 산업혁명 저희가 뭐 작년 내내 한선에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익숙한 그림이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이제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계, 뭐 기차, 전기기관차죠. 1784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때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조 시대죠. 그때 신학자들도 있었고 뭐 많은 노력을 했어요. 2차 이제 산업혁명은 187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가 이제 뭐 전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제 고종 때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개화하는 이 노력을 했을 때죠. 그렇지만 이때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가 크게 뒤처졌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 개인의 자유라든가 법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뒤처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2차 산업에 한국이 굉장히 뒤처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1세대 때, 그러니까 45년에서 79년까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죠. 그 뒤처졌던 1, 2차 산업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1세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고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울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 베이식 에듀케이션을 유니버설하게 만든다는 게 있습니다. 베이식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죠. 그걸 모든 아이들에게 다 이제 적어도 중학교까지 교육은 다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소위 유엔의 SDG의 큰 목표고요. 그거를 이제 2030년까지 도달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면 제일 많이 드는 사례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35년 동안 한 세대 동안 가장 교육을 못 받은 나라에서 중학교까지를 거의 100%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됐거든요. 한 세대 만에 그야말로 이제 베이식 에듀케이션을 유니버설하게 만든 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에듀케이션 커미션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러닝 제너레이션이라는 캠페인입니다. 한 세대 만에 모든 세계가 다 이제 베이식 에듀케이션을 유니버설하게 하는 건데, 그거에 사실 모범이 되는 게 우리 1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국민들의 기본 교육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또 산업화도 다 달성을 했죠. 물론 뭐 1세대 때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2세대 때는 제가 뭐 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교육적으로 보면 이제 대학 교육이 또 급격하게 팽창을 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의 학력은 세계적으로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가방끈이 제일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뉴질랜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배운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정보화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선두에 나서기 시작했죠. 삼성을 모르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차 산업혁명을 한 세대 만에 따라잡은 세대가 우리의 1세대였고 2세대는 이 3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제 소위 뭐 인터넷 컴퓨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69년이라고 시작됐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뭐 2세대가 이제 70년, 80년 시작됐으니까 한 10년 뒤처진 거죠. 뒤처진 걸 또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 선두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1세대, 2세대의 뭐 우파 정치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나라 전체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3세대의 문제입니다. 3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우파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왜 우리 청년들이 1세대, 2세대의 그 뛰어난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뭐 N4 세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계속될까, 또 뭐 해조선까지 얘기가, 왜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는데 왜 도대체 해조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1차, 2차, 3차와는 전혀 다른 사회체제와 비전을 요구하는 세대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던 그 방식대로 하면 너희들도 성공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사회 시스템, 비전이 요구되는데 우리의 기성세대가 전혀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청년들한테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 이렇게만 지금 꾸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뭐 다보스폴의 보고서에서 우리가 뭐 40등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1차, 2차, 3차를 굉장히 빨리 따라잡았지만 그 따라잡은 성과가 오히려 발목을 지금 잡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혀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파가 전혀 비전을 못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있고 변화를 모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만 잠깐 보시면요. 지금 뭐 이렇게 산업 구조,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소위 시장 포화가 되지 않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분야들이 뭐 무인 택배라든지 뭐 자율차라든지 AI라든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분야입니다. 최근에 제가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연봉이 3억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다 그쪽을 다복에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인도 부터 시작해서 스탠포드, 버클리를 졸업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이제 활약을 하고 있죠.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그렇지 못합니다. 인재도 양성 못하고 있고 산업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빅데이터나 뭐 최근에 바이오 이런 쪽은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아예 지금 뭐 새로운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하반기에 이제 그 세미나의 주제가 혁신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제3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비전을 만들어낼 때 저 키워드는 일단은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이 KDI에 제가 사실 그 1990년대부터 일하기 시작했었는데요. KDI에 제가 한 10년 정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년 KDI에 있을 때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제가 느꼈던 그 경험이 하루는 그 핀란드의 국회의원들이 KDI를 방문을 했었어요. 90년대 초에 갔습니다. 근데 그 큰 버스로 이렇게 한 20-30명이 타고 와가지고 KDI에 내려서는 하루 종일 KDI 박사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그 핀란드가 이 철강 산업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이 철강이 이제 핀란드를 다 이제 잡아먹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 철강 산업이 지금 이렇게 됐냐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철강 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핀란드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때 사실 혁신이라는 용어도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혁신의 키워드가 사실 우리도 뭐 계속 말로는 하고 있지만 과연 진지하게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를 혁신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개인들의 역량입니다. 포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개념을 설계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뭐 남들이 디자인하고 발견한 것들을 그냥 잘 만드는 나라,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교육이니까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혁신을 이루어내는데 이제 뭐 독일이나 이제 뭐 여러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국가의 그 통합 없이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국가의 통합을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기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혁신이 전혀 지금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해서 뭔가 바꿔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런 발목을 잡고 있는 갈등 구조, 불신 구조를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불신하고 꾸짖기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과학기술, 비즈니스 모델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의 길을 살려주는 혁신 정책에 국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뭐 좌우를 가릴 것이 아니고 정말 힘을 합해서 통합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정말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까지가 제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은 뭐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어떻게든 표현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책 부분인데요. 정책은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뭐 장관까지 한 사람이 왜 저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책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소위 이제 그 공론화되고 있는 정책들은 지나치게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파라고, 굳이 보수라고 하는 우파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과감한 변화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간치역파를 꼽았습니다. 왜 이게 저도 뭐 관료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관료를 했던 사람이 간치역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우리 박정환 선배님이 절벽 표현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간병이 좀 취약하니까 의병이라도 나서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한순재단 의의를 얘기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간병이 있는가, 간군이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거의 다 사병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지나친 제가 비판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서에 있어 보면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국익이 아닌 부서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또 부서의 이익이라는 걸 따져보면은 그게 부서를 둘러싼 집단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집단 이익에 포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싱가포르나 선진국들의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고위공직자 분들이 복직을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지금
수준입니다. 역량도 많이 떨어지고요. 일하는 방식도 정말 부태의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자유와 그 법치와 시장, 개방의 가장 위험한 적은 비대해지고 관료화된 정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파들이 정부를 두둔하고 정부의 관료들에 캡처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부단하게 이 정부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파 정당이나 정부 정치 지식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정부의 문제를 제기했느냐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선 초기에 조선의 500년 기틀을 쌓았던 이 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혁 의제들은 사명급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분으로 반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의 시스템을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싱가포르 장관회의 한번 초대받아서 하루 종일 같이 회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장관들이 어떤 분은 교육장관이신데요. 그 전에 국방장관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경제장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 관료들은 계속 부처를 이동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의 이익 집단, 하나의 영역에 포획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여러 분야를 다 선점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눈이 넓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 간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중요한 전략이 나오면은 그 수준은 진짜 우리나라 정부의 수준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이 고위 관료들 포함해서 지금 적어도 한 가장 비싼 목표는 부서를 정말 이동시켜야 되고요. 또 처음에 시작하는 관료들도 사실 이제 허리는 있어야 되니까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 한 부서에 있게 하더라도 초기에도 또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동이 너무 잦으면 안 되니까 한 자리에서 보직이 한 3년 정도 하면서 이동하는 시스템을 가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 시스템인데요. 이게 부서 이기주의가 이렇게 극에 달한 가장 큰 이유는 평가를 부서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재벌이나 이 큰 그룹들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도 하지만 부서 밖에서 수평적으로 평가를 하는 소위 매트릭스형 인재관리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료들의 문제를, 관료가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할 때 결국은 인센티브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료의 인센티브는 결국 인사제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사제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이제 포스트 무버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지, 돈을 지어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산자부는 여전히 산업정책의 지금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핀란드가 사실 90년대 이후에 가장 세게 했던 개혁 정책이 국가보조금을 다 없애는 거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이라는 것이 결코 경제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비 기업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분야에 특히 국가보조금들은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바우처라든가 이런 OECD가 과거 한 2, 3년 동안 쭉 혁신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놓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만 가져다 오고요. 제대로 지금 혁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대학 정책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교육부의 관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이 혁신의 허브이기 때문에요. 미국은 사실 대학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예 없고요. 미국의 교육부는 대학을 아예 터치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영국을 비롯해서 대학을 만약에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쪽이 되고 혁신 생태계의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의 BIS처럼 대학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결합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대학은 놔두고 초중등을 다 그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쪽을 과감하게 떼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정부는 관료적이고 민간은 혁신적이다. 그 이분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과학의 발견들이 정부의 투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경쟁하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그 대규모 투자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하는데, 그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달파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카이스트 학생들이 가서 뭐 그 로봇 1등한 그 대회도 열고 하는 새로운 그 과학 기술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이제 그 이끌고 나가는 기관인데, 이게 국방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조직이 이런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뭐 새로운 신약 개발에서 정말 그 대규모 제약회사들은 그냥 미투 드럭이라고 해서 그냥 조금씩만, 아니, 왜냐하면 큰 그 변화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NIH에서 하는 펀딩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에서 새로운 신약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과거처럼 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는 사실은 지금은 큰 이슈는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데 있고요. 그러려면은 과감하게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을 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지금 과학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과학기술 중간기구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더 관료적이 됐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또 그 기관들은 또 밑에를 컨트롤하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정말 뭐 예산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으면 독립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친구들이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요즘 만나면은 아니 우파 정부 동안 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우파 정부를 우리가 선택해 준 이유는 규제를 좀 풀어주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우파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더 만들어냈느냐,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규제 개혁을 못했느냐를 보면요, 그냥 상명하달식으로 그 건수 채우기 식의 규제 개혁은 정말 아니거든요. 현장과 밀착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변화를 하려면 관료들이 일하는 방식부터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관료들이 그냥 그 공문 내려서 지시해가지고 규제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 없이는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요. 이런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한테 주지 않는 한 우파가 국민들한테 스택받기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설혁명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이건 뭐 제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선진국에 최근에 좋은 학교들을 방문하면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보니까요, 3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루하루 하는 일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하루하루 남이 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기네들이 뭘 할지도 결정을 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남이 준 문제만 푼 아이들하고는, 남이 준 문제를 푼 아이들이 그동안 1, 2, 3차 산업혁명에서 잘해왔고 우리의 인재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얀마를 갔었는데요. 아웅산 수지 여사님하고 이제 딱 처음에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한테 질문이 한국 교육이 너무 주입식이라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프로젝트 학습을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미얀마만 하더라도 농촌 지역은 아이들이 그 취학률이 뭐 한 50%,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재밌어서 더 많이 학교에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얀마가 지금 1인당 GDP는 우리나라 뭐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지금 그 아이들이 하는 학습 방식은 우리보다 더 저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자들, 우리의 교육계가 우리나라 교육 최고다 하고 안주를 하고
이 시스템 그대로 간다면 저는 미얀마보다도 더 뒷처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정말 좀 획기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이 이제 정치인들은 교육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교육이라는 그냥 끄떨어지는 거고 뭐 괜히 바꿔봐야 이거는 뭐 욕 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교육을 진지하게 바꿀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표계산을 해보면 아무도 못 바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우리 차세대를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로 만듭니다. 뭐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요. 입시를 위한 배움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배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머신러닝을 실리콘밸리에서 잘하는 친구들 보면 대학에서 배운 애들도 있지만 지가 스스로 그냥 온라인 통해서 배운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학위증 없이도 그냥 그 역량 가지고 월급을 두세 배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울대 학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건데 런 투 런을 많이 하는 애들은 학위증 없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버티컬 러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의하고 아이들은 필기하고 선생님이 문제 주면 아이들이 답하고 하는 것이 그 방식이 아니고 호리젠탈 러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딥 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딥 러닝이라는 얘기 알파고에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사실 지금 잘못하면 알파고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교사들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을 바꾸는 겁니다. 입시를 바꾸고 뭘 하는 이유가 다 교사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 최근에 교사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교사들 보고 바뀌라 그러면 장관 물러나라 그러고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고 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다 두고두고 이러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과거에는 최고의 교사들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의 수업 방식은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교육계가 같이 반성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교육계와 같이 그냥 편하게 같이 있으려고 하지 다른 데서 비판하면 오히려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전문대학은 교육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우리 교사들을 보면은 세계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잡입니다. 그러면 왜 최고의 아이들을 최고의 교육을 못 시키냐는 거죠. 로스쿨처럼 얼마든지 전문대학원으로 해서 최고의 교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처럼 가자는 거고요. 그게 교육계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한 10년, 20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꿀 때 우리가 오히려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 교육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사대 타협은 사실은 저는 좌파 정부에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유럽에서 사실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유럽의 소위 뉴레이버라는 이제 좌파 정부들이 고사 대타협을 이뤄냈거든요.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안정성을 이제 키워주는 사회 변화를 이뤄냈는데 좌파 지도자들이 앞서서 했죠. 우리나라는 우파의 반성을 하는 날입니다만 우리나라 좌파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파들도 이런 쪽으로 계속 타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은 일단 재벌개혁 요즘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저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재벌을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재벌을 죽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으로 말할 나위 없이 간치에 정말 표본이죠. 그래서 금융규제를 가담하게 개혁해서 리스크 자본도 많이 나오도록 하고 또 창업 자본 해소될 수 있도록 M&A 시장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은 정말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나라 노조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에서 그냥 편성해서 가는 그런 걸 철저히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방혁신인데요. 국방 쪽은 저는 이제 국방을 꼽은 이유는요. 지금 안보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 우파들은
동맹만 이야기합니다. 전 동맹이 중요성 뭐 누구보다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자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사실 우리나라 R&D가 지금 규모가 세계 5위거든요. 이런 그 R&D에 좋은 인프라를 놔두고 ADD는 그냥 정말 좁은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ADD 비롯해서 국방부의 R&D 체계를 문을 열면 개방해서 국내 과학자들이 충분히 이렇게 대화해서 무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근본적인 국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민간의 또 혁신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실리콘밸리의 그 많은 혁신들이 아까 제가 달파 얘기했지만 국방의 그 R&D 투자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도 미국은 R&D 투자의 50% 이상을 국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력 쪽도 보면은 뭐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창업의 기지라는 거 아닙니까? 창업가들 만드는. 그래서 이 국방 쪽이 어차피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 우파들이 중시 여기는 분야면은 국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자꾸 미국 물론 저는 중요한데요. 동맹도 중요한데 우리가 국방 혁신을 게을리하면서 동맹만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우리를 따라올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전략 한 5분 이야기하고 있죠. 통합 전략은 이제 저는 청년들과의 통합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청년들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청년 리더십을 강화.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라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성 세대가 이제 그 아래 세대한테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물려주는 게 세대 교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것을 마음껏 하도록 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청년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의 정당이나 싱크탱크나 사회단체자들이 한선도 지금 뭐 계속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어떻게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리더십을 키워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일단 그 조직 보수의 조직부터 수평적으로 바꿔야지 청년들이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탑다운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뭐 야단치고 하면 청년들이 같이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수평적인 조직 체계로 우파의 정당의 싱크탱크나 사회단체들이 조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은 최근에 이제 박 선생님 그 유보 그 저서가 나왔는데요. 민주주의 3.0을 보면 크게 이제 선거제도하고 정당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선구 제도는 이게 정말 정치를 이 가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 정치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당인데요. 정당이 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이제 그 정무 쪽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쭉 말씀드린 비전이나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이나 전략을 관장하는 이 당무 조직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박 선생님은 그 당의 그 정무대표만큼이나 중요한 그 당무대표를 둬야 되고 당무대표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혁신은 제가 최근에 이제 워낙 법치가 흔들리고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정관예우입니다. 지금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이 정관예우의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붕괴하도록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정관예우라는 것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법치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해보면 이 정관예우라는 것은 정관이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판사를 젊은 나이에 하면은 그분이 언젠가는 그만두고 다른 변호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대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를 미국처럼 가장 마지막 커리어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그리고 판사가 끝나면 아예 로스쿨 교수가 하든지 아니면 리타이어 하든지 그래서 판사를 경력 최소한 10년 이상의 법조인들로 채우고 판사 임용도 국회 가서 아예 승인하게 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 검찰은 뭐 정말 뭐 지금 뭐 이정부까지 사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그 대통령이 주요 보직을 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검찰 인사에 대한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 좀 경제학적인 발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재판의 전 과정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검찰 양형 시스템이라 그래서 범죄의 그 타입이나 뭐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 증거 같은 걸 쳐넣으면 양형이 딱 나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이미 법조계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공개하고 재판의 그 주요 것들도 다 공개를 하면 일종의 빅데이터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판의 청구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갈등은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냥 싸우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외교안보 통일을 포괄하는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되게 나가줘야 되고요. 유사시에 이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전략, 뭐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군의 준비 태세, 역량 강화, 다양한 작전 임무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보수 쪽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양을 추려서 하다 보니까 논리가 막 뛰고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위원장님 말씀이 핵심 키워드 혁신과 통합, 청년들이 미래 사회에서 활력있게 활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받아주시죠.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하시죠. 예. 자기 소속 간단히 말씀해 주시게요. 아까 사회적 합의 부분 말이죠.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회적 합의 부분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에서 좀 확산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북유럽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진보 보수가 같이 힘을 모아야 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 노동 같으면은 대기업과 노조 사이에 대기업 부분은 경영자 부분은 보수 쪽에서 좀 합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보는 당연히 그쪽에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정말 그대로 공동체주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보 측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 당연히 보수가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이제 세미나의 큰 팀도 이제 혁신뿐만 아니고 이제 통합에 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혹시 또 먼저 구두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조 우리 위원장님 아주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요. 근데 여기 하나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혁신과 통합을 주요 의제로 이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혁신과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히려 진보 쪽의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말도 그렇고 통합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하려고 하는데 좀 빠진 게 있다 그러면은 좀 우리는 오히려 그쪽에 상당히 좀 우리 자본주의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모색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배라든가 정의, 공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우리 보수 쪽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 우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자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그 얘기에 거기에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신지? 예, 사실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흔히들 이제 우파의 문제를 얘기할 때 분배나 정의가 왜 소홀히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분배의 많은 문제도 사실은 시장의 활력이 떨어져서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우선시하지 못하고 평등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분배가 악화되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분배의 많은 문제도 보수, 우파든 국가적으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배의 문제가 많이 야기됐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의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법치거든요. 법치가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정의를 말하는 것도 사실 사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법치와 시장과 자유에 기반한 이 비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혁신과 통합이 좌파의 비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혁신에서 키워드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합도 이제 저는 그 법치부터 출발을 하고 특히 새로운 청년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같이 좀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지 좋은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교육부로부터 분리시킬 실체적 대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예, 사실 이제 지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제 체제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장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비판이 교육과학기술 체제에 대해서, 이게 초중등이랑 같이 있으니까 장관이 자꾸 이제 초중등 문제만 얘기하고, 이 대학과 과학기술 쪽이 좀 경시된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초중등하고 대학을 꼭 한 부서가 관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또 분리된 부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입시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대학의 입시제도인데 이게 초중등의 교육에 워낙 큰 임팩트가 있으니까 초중등과 대학을 이제 분리를 못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제 입시도 대학의 자율로 이제 많이 가야 되고 또 입시에 관해서는 좀 정권을 벗어나는 좀 장기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대학을 따로 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을 떼내서 이제 붙일 때 이제 과학기술하고 산업 쪽하고 같이 붙이는 거죠. 그게 많은 선진국이 택하는 전략인데 일단 과학기술부터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산업과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국이 그런 루트를 택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진국에서의 그 행정 개편들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그럼 아까 제일 뒤에 손 들으신 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의장님도 기득권 계층에 속하시는데 저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러한 사회 모순은 전쟁으로 그것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전쟁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평화롭게 해소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떤 폭력적인 입에 담기 어렵지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득권 계층들을 모시다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빼앗기겠느냐, 안동김씨가 영원히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먹다가 일제 외세가 들어와서
쪽박을 찾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당신들도 다 뺏기기 전에 양보를 해라. 우리나라의 역동성이 왜 떨어져 있는지를 당신들은 알 거 아니냐. 저는 우리 이주호 위원장님도 우리나라가 역동성이 왜 떨어져 있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다 버리면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리주지 말고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모아주면 성공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50, 60, 70, 80 먹을 때까지 90, 100세 시대에 거짓골을 하는 그러한 자식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꼭 봐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 사람들이 노년의 복지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줍시다. 이상입니다. 예, 큰 멘트 같으네요. 예. 예, 뭐 정말 이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수,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보수의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훨씬 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를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네, 잘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정회원으로 있는 김인주입니다. 오늘 그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다음 4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의 정통성 문제인데 우리가 역사는 단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셨는데 45년부터 이렇게 보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우리 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정말 반성해야 할 게 심오한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실수를 하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실수를 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안보의 자주화. 이것은 동맹을 끊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보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동맹이 강화되기도 하고 동맹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우리가 보수가 짚고 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철저한 공화주의다. 자유, 평등, 역량, 공헌. 이것을 우리가 못하면 우리는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화합. 그래서 지난 우리가 정말 많은 역량과 공헌을 우리가 보수가 했지만 진짜 우리가 오늘 반성해야 할 것은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특별히 좀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감이 돼서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계십니까? 아마 오늘 이주호 위원장이 발제하신 내용에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때문에 반론이나 이의보다는 다 공감한다. 이런 표시로서 오늘 질문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끝나고 박재환 이사님이 맺는 말씀으로 보내겠습니다.